안녕하세요. 영하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하나입니다. 제가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을 좀 더 천천히 자세히 관찰하게 되고 그 관찰을 통해서 색다른 매력이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을 하면서 동시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떨까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림을 그릴 때 관찰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어떤 느낌인지, 수평선까지 멀어지는 바다의 빛깔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름이 바람의 흐름을 타고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지, 그 사람의 표정과 움직임은 어떤지, 동물이 어떤 곡선을 가지고 있는지. 평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찰할 일이 정말 없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깊이 있게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아름다움이 없는 존재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존재에 대한 애정도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무언가를 자세하게 관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대상이 풍경이든 동물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실 관찰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세히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아마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과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런 일상 속 사소한 행복 덕분에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우리의 인생 속 행복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영하나의 책라디오 48번째 책, 오늘의 책은 삶을 견디는 기쁨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너무나 유명해서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독일계 스위스인 소설가이자 시인인 헤르만 헤세입니다. 소설 시타르타와 데미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죠. 헤르만 헤세는 노벨문학상과 괴테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등 작가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생을 누렸지만 정작 개인의 삶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극도로 예민한 성격 탓에 괴로워했고 아내는 정신질환에 시달렸던 데다 세계대전 때는 조국인 독일에 대항해 반전운동을 벌이면서 같은 독일인들에게 온갖 비난을 당하는 등 힘겨운 일생을 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는 인생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왜곡해 보지 않고 오히려 오롯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맛보면서 천재적인 예술가답게 그 경험들을 다양한 장르의 글과 그림을 통해 승화시켰는데요. 이 책은 바로 헤르만 헤세가 느꼈던 그 외로움과 고통을 예술로 승화한 48편의 글이 실려있는 에세이집입니다. 어떤 글은 담백하고 잔잔하면서도 또 어떤 글은 마치 한 편의 소설을 보는 것처럼 격정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하는데요. 헤세의 요동치는 감정 기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중간중간에 실려 있는 헤르만 헤세가 직접 그린 소박한 풍경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다시 차분해지기도 하고요. 이 책 속에서 헤세는 소소한 자기 일상을 소재로 삼아서 행복과 고통, 또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찰합니다. 어젯밤에 꾼 꿈, 자기 작품을 낭독하는 모임에 슬쩍 참여했던 일, 아름다운 음악회, 독자들이 보낸 편지 등 사실 큰 이벤트가 아닌 일상 속의 사소한 일들 속에서 헤세는 고통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는데요. 우리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일단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아예 고통이 좀 없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죠.
하지만 헤세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을 부드럽게도 강하게도 만들어주는 삶에 있어 행복과 동등하게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헤세의 문장들 감상해 보실까요?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 우리는 종종 얼굴에 미소를 띠며 선인들이 쓴 서정적이며 감성적인 여행담을 읽는다. 우리의 조상들이 시간에 쫓긴 나머지 무언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던가. 일전에 프리드리히 슐레겔이 쓴 게으름에 관한 시선집을 읽으며 머릿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을 지워버리기 어려웠다. 만약 그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아야 했다면 그는 얼마나 긴 한숨을 내쉬며 괴로워했을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늘 서두르도록 교육받는 것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줄곧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조바심을 내는 것이 우리가 겨우 여가 시간을 누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여가 시간에도 서두르고 바삐 움직이는 것이 일을 할 때보다 신경을 덜 쓴다거나 덜 피로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빠르게가 되었다. 그 결과 쾌락은 점점 더 많아졌지만 즐거움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도시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참가하거나 놀이공원이라도 찾아간 사람은 뜨거운 열기에 몸은 달아오르고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뻑뻑해진 눈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온통 힘든 기억들만 머릿속에 간직하게 된다. 그렇게 늘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과도한 방법으로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태도는 연극이나 오페라 혹은 연주회나 그림 전시회를 볼 때에도 쉽게 나타난다. 현대적인 예술 전시회를 찾아가 관람하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문 일이 되었다. 부자라고 해서 그런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들은 우리처럼 아등바등 살지 않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늘 신경을 써야 하고 그들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런 잘못된 삶의 방식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다만 별로 현대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 내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생각 하나를 말하고 싶다. 적당한 쾌락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삶이 주는 맛을 이중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기쁨을 간과하지 말라는 조언도 꼭 하고 싶다. 결국 내 말의 핵심은 절제이다. 굳이 어느 오페라 공연의 초연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간지를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유행이나 관습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몇 알고 있다.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들은 그런 용기를 낸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정기 관람권을 끊어두기는 했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만 극장에 간다 하더라도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는 조급함에 쫓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 분명 그는 매주 시간에 쫓겨 극장에 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을 둘러보는 일에 익숙한 어떤 사람이 바쁜 일상 중에서도 1시간 정도 시간을 쪼개어 몇 점의 대작만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낸다면 그는 그것으로 오히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책벌레라고 불리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신간서적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 함께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짜증이 날 수도 있다. 몇 번은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는 스스로 여유 있는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해진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10시간 정도 잠을 푹 자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느라 소비해버린 시간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쾌락을 대체할 만큼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게 될 것이다. 절제된 행동 습관은 사소한 기쁨을 내면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어 쾌락을 만끽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다. 그런 능력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데 현대 생활에서 왜곡되고 잃어버린 가치인 유쾌함, 사랑, 서정성과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한다. 이른바 시간에 쫓기며 돈에 연연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작은 기쁨들은 일상의 곳곳에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일에만 몰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둔감한 감성으로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 것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희고하지도 않으며 많은 돈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난한 사람들조차 가장 아름다운 기쁨을 맛보는 것에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런 기쁨들 중 가장 으뜸은 우리가 날마다 자연을 접하면서 맛보고 누리는 즐거움이다. 현대사회를 살아내느라 특히나 혹사당하며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해야만 했던 눈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움을 만끽할 수도 있다. 아침에 일터로 갈 때 만나게 되는 나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겨우 잠에서 깨어나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빠른 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하느라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두르면서 바닥만 보고 걷거나 기껏 시선을 들어도 지나가는 사람의 옷차림이나 얼굴만 훑어볼 뿐이다. 살아가는 친구들이여, 딱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라. 한 그루의 나무와 한 뼘의 하늘은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 굳이 파란 하늘일 필요도 없다. 햇살은 어느 하늘 아래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침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을 가지면 어느 날 문득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공기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일터로 향하는 도중에도 신선한 아침의 숨결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이 새롭게 느껴지고 심지어 집집마다 지붕 모양이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눈에 들어올 것이다. 조금만 눈길을 돌려보면 하루 종일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자연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당신은 어느새 당신 주변에 수많은 작은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채고 당신이 걷는 길에 잇닿은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작은 생물들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의식적으로라도 훈련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뼘의 하늘, 초록의 나뭇가지로 뒤덮인 정원의 울타리, 튼튼한 말, 멋진 개, 3355 때를 지어가는 아이들, 아름답게 감아올린 여인의 머리. 우리는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자연에 눈을 뜬 사람은 거리를 걷는 도중에도 단 1분도 허비하지 않은 채 소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 많은 것을 보지만 눈은 절대로 피곤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맑아진다. 설령 내 흥미를 끌지 않거나 보기 흉하게 생긴 것들이라도 모든 사물들은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감추고 있다.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보려는 마음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든다.
내가 오랫동안 작업했던 집 맞은편에 여학교가 있었다. 10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그 집에서 내다 보이는 쪽 운동장에 나와 놀고는 했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글쓰기에 방해를 받기도 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많은 일을 해냈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느끼고 생활의 활기를 찾았는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생기에 넘치는 아이들, 활발하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망울, 날렵하고 민첩한 아이들의 움직임이 내 마음속에 삶에 대한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었다. 승마학교나 닭훈련소 같은 곳도 내게 비슷한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다. 집 벽 등의 단색 평면에 비치는 빛의 변화를 한 번쯤 눈여겨본 사람이라면 우리의 눈은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며 사물을 보며 즐거움을 찾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지 무엇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누구나 사소한 기쁨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꽃이나 열매에서 나는 아주 특별한 향기를 맡는다든가,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는 것이라든가, 아이들이 조잘거리며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경험 같은 것 말이다. 어떤 노랫말을 흥얼거리거나 휘파람을 부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소한 일들과 그로 인해 얻은 작은 기쁨들을 하나하나 꿰어 우리의 삶을 엮어나간다. 시간이 부족하다며 늘 전전긍긍하고 재미있는 일이 없다며 항상 따분해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날마다 벌어지는 사소한 기쁨들을 가능한 한 많이 경험하고 거창하고 짜릿한 쾌락은 휴가를 즐길 때나 특별한 시간을 보낼 때 조금씩 맛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지친 몸을 추스르고 일상의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거창한 쾌락이 아니라 사소한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저녁이 따스하게 감싸주지 않는 힘겹고 뜨겁기만 한 낮은 없다. 무자비하고 사납고 소란스러웠던 날도 어머니 같은 밤이 감싸 안아주리라. 오 가슴이여, 그대 스스로를 위로하라. 그리움을 견디기 어려워도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너를 감싸줄 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리니. 쉴 새 없이 헤매던 방랑객에게 그것은 침대요 관이 되리라. 낯선 손길이 마련해준 그 안에서 그대는 마침내 쉬게 되리니. 흥분한 가슴이여 잊지 말라. 그 어떤 기쁨도 진정으로 사랑하라. 영원한 안식을 취하기 전에 아픈 통증까지도 사랑하라. 저녁이 따스하게 감싸주지 않는 힘겹고 뜨겁기만 한 낮은 없다. 무자비하고 사납고 소란스러웠던 날도 어머니 같은 밤이 감싸 안아주리라. 삶이 힘겨울 때에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정신적 혹은 이상적인 것들에 대해 개인들이 저마다 맺고 있는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비록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외적인 삶을 익숙하게 뒷받침해주던 것들이 사라지거나 파괴되었을 때 그것들은 비로소 진가를 드러낸다. 희귀한 경험을 하게 만드는 큰 시험에 처해서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형성된 자연과 달리 문화는 벌거벗은 삶에서 종교와 예술과 철학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치를 찾아야겠다는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 발견되고 만들어졌다. 한이 많은 민족의 민요,
숲을 떠도는 방랑객의 즐거운 기분, 조국에 대한 사랑과 정당의 이상, 그 모든 것들이 인류의 정신적 자산으로 불리는 문화이다. 민족이 발전하며 세계사가 형성되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인간의 이상적 자산은 유지, 보존, 증폭되었다. 그런 이상적 자산의 내면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영혼의 결합을 이룬 사람이며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다.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만이 진정한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충실하게 남아있는지 알 수 있다.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괴테의 글이나 성서의 글귀가 훌륭한 강의 자료나 좋은 음악이 될 수 있지만 궁핍과 굶주림과 근심으로 인해 삶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런 사람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저 즐기고 누리는 것에만 두고 막상 어려운 시절이 닥치면 그런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는 책이 없으면 정신세계를, 콘서트 정기권이 없으면 음악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일 뿐이다. 그는 분명 좋은 시절에도 정신세계와 올바르고 참된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이다. 정신과 문화에 관한 올바른 관계는 책을 많이 읽었으며 아는 것이 많다고 착각하는 향락주의자가 정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향락주의자는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부자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문화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 돈을 다 잃게 되면 가난하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잘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문화라는 재산은 그저 돈을 내면 살 수 있고 돈을 낸 만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위대한 예술가가 자기 자신의 한계와 싸우고 내면의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만들어낸 음악이 연주회장에서 푹신한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듣는 청중에게 쉽게 전해지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절박함을 이겨내고 만들어낸 철학자의 의미심장한 언어가 안락의자에 편안히 앉아 게으르게 책장을 넘기며 읽는 사람에게 잘 이해가 되리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날마다 개인적인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관계로 이루어진 우정이나 감정도 서로가 함께하거나 혹은 직접 피를 흘려 사랑과 희생의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그것들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는다는 만고불변의 경험을 하게 된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쉽지만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대개 그러하듯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린이는 어른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굴복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자연스러운 그 법칙의 연관성을 인지하면서 그것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순간적 쾌락과 열망은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교육받는다. 물론 우리도 그 사실을 인지하기에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회 구조에 복종하면서 내면적인 성장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우리의 인식에 뒤처지는 전능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개인이 사회를 존중하고 사회를 위해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으며 사회가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처럼 사회는 모든 인간과 민족에게 그저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고 즐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수용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공동의 문화를 요구한다. 우리 내면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문화적 재산을 진정으로 공유하는 사람이 된다. 단 한 번만이라도 숭고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거나
어떤 사상을 위해 자신의 고집을 꺾어본 사람은 문화를 그저 즐기기만 하는 부류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적인 자산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사람이다. 낮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하루 동안 기분 좋고 생기 넘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다. 일터로 향하면서 좋은 글귀를 읊조리거나 콧소리로 아름다운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는 죄수는 도처에 널린 화려한 아름다움과 달콤한 유혹에 심신이 지쳐있는 사람보다 마음속 깊이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슬픔에 잠긴 채 혼자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가끔은 아름다운 시의 구절을 읽고 즐거운 음악을 들으며 수려한 풍경을 둘러보고 당신 생애에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려보라. 당신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렇게 했다면 곧 기분 좋은 시간이 찾아올 것이며 미래는 든든하게 여겨지고 삶은 어느 때보다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차에서 내린 나는 민스터 교회로 통하는 좁은 골목길을 걸어갔다. 작은 민스터 광장에는 붉은 가로등이 젖은 도로 위로 차가운 불빛을 희미하게 비추었고 어느 집 테라스에서는 밤나무가 살랑댔으며 불구스름한 출입문 위에는 높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고딕 양식의 탑이 젖은 밤하늘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빗속에 잠시 멈춰서서 피우던 담배를 버린 나는 지붕이 뾰족한 교회 안으로 들어가 모자를 벗어 손에 들었다. 옷이 젖은 채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투명한 칸막이 안에 있는 검표 직원은 내게 표를 요구했다. 옅은 빛을 뿜어내는 둥근 원형 지붕에서 내가 기대했던 성스러운 기운이 흘러나와 나를 휘감았다. 작은 전등은 기둥을 향해 멋진 빛을 쏘아 올렸는데 불빛들은 회색 돌 속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천장까지 오르기도 하면서 따스한 온기를 내뿜었다. 몇 개의 의자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합창단 자리는 거의 비어 있었다. 나는 최대한 까치발을 하고 살금살금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실내에는 내 발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다. 합창단이 앉는 어두운 자리에는 멋지게 조각한 팔걸이가 있는 육중하고 고풍스러운 나무 의자가 누군가 앉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덩그맣게 놓여 있었다. 내가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 살짝 발돋움을 하자 석조 건물 안에는 나무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큼지막하고 속이 깊은 의자에 기분 좋게 앉아 프로그램을 꺼냈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기억을 되새기려고 애써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작고한 프랑스의 어느 거장이 작곡한 오르간 연주라는 안내말이 나왔다. 곧이어 이태리 출신 작곡가의 바이올린 소나타가 연주되었지만 그 곡이 정확히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심지어 베라치니, 나르디니 혹은 타르티니의 곡이었는지도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어서 서곡과 바흐의 푸가가 연주되자 몇몇 사람들은 내가 앉아있는 어두운 자리로 살금살금 들어와 서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의자의 등을 파묻은 채 음악을 들었다. 누군가 책을 떨어뜨렸고 내 뒤에서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소곤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멀리 양옆으로 세워둔 둥근 램프 사이에 위치한 오르간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앞에 위치한 강단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잠시 손짓을 하고는 자리에 앉았고 사람들은 기대에 찬 숨결을 가다듬었다. 나는 그곳을 쳐다보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꺾어 천장을 올려다보며 침묵이 흐르고 있는 교회의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떻게 매주 일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밝은 대낮에
이런 성스러운 공간에 빼곡하게 모여 앉아 강론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 내용이 아무리 아름답고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천장이 높고 큰 교회 안에서는 그 소리마저 공허하게 들릴 것만 같았다. 오르간 소리가 높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넓은 공간을 순식간에 꽉 채웠고 우리를 둘러싸며 하나의 공간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점점 커지기도 하다가 잠시 쉬기도 하고 다른 소리가 그것을 따라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모든 소리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써 고집을 부리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샌가 다른 소리들과 조화를 이루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마치 천둥번개가 내리치기 전에 고요처럼 교회 안에 고운 숨결이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곧이어 황홀한 열정에 감싸인 우렁찬 소리가 거대한 강줄기처럼 밀려 들어왔고 고함을 지르듯 높아지다가 신에게 간곡히 매달리는 것처럼 애절해졌다. 그리고는 비명소리가 한 번 나더니 소리는 급박해지면서 점점 커지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작품에 몰두해 있는 그 거장은 다시 한번 목청을 돋워 신께 매달리며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짓더니 다시 폭풍처럼 장엄하게 일어서다가 잠시 쉬고 조용히 물러서면서 존경과 엄숙함을 담아 신을 찬양하였다. 그 소리는 키 높은 교회 안을 조준하며 황금 화살을 팽팽히 당기는 것 같더니 이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기둥들을 높이 끌어올려 자기가 그 위에 서서 쉴 수 있을 때까지 숭배하는 마음으로 거대한 돔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소리가 잠들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소리에 감싸여 있었다. 나는 문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사소하게 여기고 시원찮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그 거장처럼 심오한 뜻을 가지고 거대한 틀을 만들며 신에게 간청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겠는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만 같았다. 하늘이 있는 풍경으로 더 자주 시선을 옮기고 나무가 있는 자연으로 더 자주 발걸음을 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더 확보하며 아름다움과 거대함의 비밀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말이다. 다시 낮고 굵은 오르간 소리가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바이올린 소리는 조금 덜 슬픈 목소리로 덜 머뭇거리면서 비밀스러운 성스러움을 노래했고 그 소리는 보다 높게 흘러나왔다. 마치 예쁜 어린 소녀의 발걸음처럼 상쾌하고 가벼웠다. 곡이 다시 반복하면서 변화하고 뒤틀리더니 수백 개의 고운 형상과 유희를 즐기는 아라베스크를 찾아 좁은 길에서 서로 엉켜 녹아 흐르는가 하면 어딘가에서는 깨끗한 모습으로 멈춰 있다가 맑게 깨어난 감정을 다시 추스르며 자유스럽게 흘러가며 솟아올랐다. 여기에는 커다란 고통과 비명, 시면은 물론 한없는 경외심도 없었고 다만 그저 만족스럽고 유쾌한 영혼이 주는 아름다움만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의 질서와 조화로 가득 차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아,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을 듣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기쁨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굳이 주변을 살피지 않아도 그 큰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순수한 웃음이 감돌고 있으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오래된 음악을 약간은 촌스럽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소 지으며 강줄기처럼 도도하게 흘러가는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휴식 시간에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음성, 의자를 바로잡는 경쾌한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새로운 음악의 장을 맞이할 기대에 설레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다.
거장 바흐가 활기에 넘치는 몸짓으로 성전에 나타나 신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인사를 하고 숭배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하였다. 곧 찬송가를 부르며 주일의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예배 준비가 시작됐다. 그러나 그는 다시 연주를 시작해서 음을 잡자마자 화음을 낮게 끌어내려 선율을 만들고 다양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조화를 이루게 하고 그것을 교회 밖으로 힘차게 내뻗어 고귀하고 완벽한 천상으로 밀어올렸다. 마치 신이 잠을 자러 가면서 그에게 지휘봉과 외투를 건네주고 간 것 같았다. 그는 한데 뭉쳐있는 구름을 이용해 뇌우를 일으키고 다시 햇빛이 있는 밝은 공간으로 나와서 행성과 태양 주위를 의기양양하게 거닐고 한낮의 여유로움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시간에 맞춰 서늘한 저녁 기운을 다시 끄집어냈다. 그러고는 지는 태양처럼 화려하고 장엄하게 곡을 마무리 지은 뒤 영혼을 빛으로 가득 채운 채 아무 말도 없는 세상을 뒤로 하고 호련히 떠났다. 나는 천장이 높은 그 공간을 조용히 가로지르고 잠들어 있는 작은 광장을 지나 높은 다리를 말도 없이 건너서 가로등이 켜있는 거리를 지나 도시를 벗어났다. 빗줄기는 힘을 다했고 온 도시를 덮고 있는 시커먼 구름 뒤에 달빛이 조금 비치며 아름다운 밤하늘을 밝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도시는 자취를 감췄고 우리 집 근처 들길에 있는 참나무로부터 부드럽고 신선한 바람이 전해졌다. 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느릅나무가 창가에서 무언가를 속삭였다. 이제야 나는 다시 조용히 살고 싶어졌고 이후로 한동안은 다시 삶의 장난감 공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바위 사이로 난쟁이 풀들이 가득하다. 나는 풀밭에 드러누워 작은 구름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천천히 황혼에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본다. 저 위에서는 여기 아래에서 감지할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있을 것이다. 조각구름들이 실밥처럼 바람에 흔들린다. 물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비가 되어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절이 때에 따라 변하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것도 일정한 리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내면에 정해진 박자에 따라 움직인다. 플리스라는 교수는 인생 경로의 주기적인 귀환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수녀를 계산해냈다. 그런 계산법으로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중세에 일어난 유태의 신비설을 담은 문서 카발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카발라가 더 과학적일지도 모른다. 많은 독일 교수들이 그것을 미신 취급하며 비웃는 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내 삶의 어두운 물결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다. 날짜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매일 빠짐없이 일기를 쓰는 것도 아니다. 인생의 주기적인 순환과 관련 있는 숫자가 23인지 아니면 27인지 혹은 전혀 다른 숫자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 머릿속에 가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 세상을 가리는 것처럼 나의 세상을 가려버린다. 기쁨은 가식으로 느껴지고 음악은 맥없이 풀어진 것처럼 들린다. 무거운 마음을 짓누르고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다. 마치 무슨 발작이라도 하듯 그런 우울한 기분이 수시로 찾아온다. 나는 그것이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찾아와 내 머리 위의 하늘을 구름으로 뒤덮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마음속의 불안으로부터 시작된다. 문득 두려움이 엄습하고 밤에 나쁜 꿈을 꾸기도 한다.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고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사람, 집, 색깔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음악은 머리를 아프게 한다.
편지도 왠지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 안에 뭔가 흉계가 숨어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고 결국 좋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는 자신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후회한다. 분노, 고통, 그리고 불만이 최고조에 다다라 모든 것에 대적하려고만 한다. 인간, 동물, 험악한 날씨, 신, 그리고 누군가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입고 있는 옷에게까지 거부감을 나타내며 맞서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분노, 불안, 불만과 증오는 대상에 해소되지 않으며 그런 모든 사물에 가서 꽂히지 않은 채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증오의 대상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다. 불협화음과 증오심을 세상에 꺼내온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그런 하루를 경험한 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는 편안한 휴식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세상이 무척 아름답다는 것, 다른 어떤 사람의 눈에 비치는 것보다 내게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고 색깔이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고 공기가 더욱 은혜롭게 흐르고 햇빛이 더욱 부드럽게 비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느껴졌던 그 나날들로 지금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값을 치렀다는 것도 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노래를 부르고 경건하게 행동하고 술을 마시고 음악을 연주하고 시를 짓고 산책을 나가는 거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 나는 은둔자가 경전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저울이 균형을 잃어서 나쁜 시간을 감당해내기에는 좋은 시간은 너무 조금 있으며 너무 드물게 찾아온다고 말이다. 때로는 좋은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나쁜 시간은 줄어들어서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느끼기도 한다.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채 어정쩡한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다. 그런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겨서 고통을 받는 것이 다음에 찾아오는 축복의 순간을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무거웠던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삶은 다시 경쾌해졌고 하늘은 아름다워졌으며 산책길은 의미심장한 길이 된다. 그런 시간이 되돌아오면 나는 아픈 몸이 회복되었을 때처럼 나른함과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씁쓸함을 느끼지 못하는 굴복감을 맛보며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지 않는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다. 삶의 곡선이 서서히 위를 향해 올라간다. 입에서 콧노래가 술술 흘러나온다. 이제는 걸어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눈길도 주고 지팡이를 이용해 장난도 치고 그렇게 생동감 넘치게 살아간다. 다시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앞으로도 위기는 다시 극복할 것이고 더 자주 그렇게 될 것이다. 혼자서 조용히 움직이는 구름 조각들로 뒤덮인 흐린 하늘이 내 마음을 반사했다거나 혹은 내가 흐린 하늘에서 내 마음의 형상을 읽어냈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가끔 내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인다. 어떤 날에는 늙고 신경이 예민한 작가이자 방랑자의 감각을 지닌 나만큼 더 섬세하고 정확하고 충실하게 바람과 구름과 색깔과 향기와 습한 기운의 흐름을 잘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다가 오늘 같은 날에는 내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보았고 들었고 냄새 맡았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나의 내면적 삶의 모습일 뿐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힘든 시기에는 자연으로 나가서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 우리 작가들은 여러 방면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언어로 표현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고통을 경험해야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표현이 격앙되거나 감성적이거나 고통스럽거나 우습거나 혹은 불평불만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혼자서 외롭게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도와준다는 의미를 지니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연대감을 준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해 보아야 한다. 영하나의 책라디오 48번째 책, 삶을 견디는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책 제목만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견디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나? 견딘다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닌가? 책을 다 읽고 나서 견디다를 사전에 검색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뜻이더라고요. 사람이나 생물이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거나 죽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면서 살아나가는 상태가 되다.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거나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나간다. 네, 견딘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삶을 열심히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 바로 헤르만 헤세는 글에 담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그가 워낙 인생에 굴곡이 많았던 사람이라 그래도 사실 어느 정도 우울감이 좀 묻어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당연히 찾아오게 되는 고통과 슬픔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삶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완서 작가님 에세이를 읽었을 때도 제가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수십 년 전에 살았던 작가들이 바라보고 지적했던 시대의 문제점들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괜히 대문호가 아니구나. 괜히 고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참 이 책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힘든 현대인들이 읽기에도 좋은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무엇이든 빨리빨리 전개되고 남들보다 빨리 목표에 도달하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조금은 늦게 가더라도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고 관찰하고 그 속에서 사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깨닫고 저도 역시 그림 그리기 참 잘했다 생각하면서 내심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헤세도 40이 되던 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책 속에서 헤세가 그린 풍경 그림, 에세이, 시가 교차되면서 등장합니다. 읽는 재미를 그래서 더해주는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필사 노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는 연필로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몇 개 연필로 필사를 해봤는데 여러분께서도 책을 직접 사서 읽으신다면 좋은 문장을 따라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데미안 읽어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기억도 이제 거의 안 나는 학창시절에 데미안을 읽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때는 왜 대학 입시 국어 영역이랑 논술에 도움된다고 고전들 억지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많이 읽었잖아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데미안과 시타르타는
꼭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중에서도 고전 소설이나 동화들 몇 편 낭독을 했었는데 확실히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읽는 고전은 느낌도 색다르고 참 좋더라고요. 데미안도 언젠가 제가 읽고 또 낭독 영상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이 더 많더라고요. 일교차 크니까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책으로 만날 때까지 안온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하였습니다.